논어가 저번에 그 옹야장이 끝나고 이제 제 7장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7장은 술이 이렇게 적어져 있죠. 논어의 이 앞에 소개된 첫 글자를 따서 장의 제목으로 적고 있습니다. 네. 뭐 논어야 하나하나 뭐 어떤 글자, 어떤 말씀도 빼뜨릴 게 없기 때문에 문장 제목을 그렇게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되죠. 네. 아이고 뭐 저번 주에 참 그렇게 그죠? 이 슬픈 사태가 좀 일어나서 좀 TV도 뭐 한동안 다 다운이 되잖아요. 쇼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참 뭐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제천에 좀 내려갔는데요. 거기 이제 벚꽃 축제가 이제 막바지. 벚꽃은 다 이제 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엔 조금 춥기도 해서 조금 남아있는 정도인데 또 다 그래도 졌더라고요. 그래서 막바지인데 그 축제장에는 이제 노래 경연 대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또 마이크 스피커도 막 틀어놓고 그러는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해요. 아마 이제 모든 전국의 축제장이 다 이제 셧다운이죠. 다 이렇게 축제라는 건 즐거워야 되는데 즐거울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럴 때 뭐 자꾸 이러쿵저러쿵 그런 행사를 하면은 오히려 좀 지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사태가 일어나니까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족들이 또 너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참 감정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고 전혀 이렇게 막 무리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렇죠?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뭐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걸 또 유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다시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픈 사연이 있을 때는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말로서 위로도 한계가 있는 거고 말을 넘어선 우리 이제 아픔을 함께 느끼고 같이 있어주고 이런 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많이 아팠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또 많이 잊혀지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예전에 어떤 그런 슬픈 일이 있거나 또 처참한 일이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극복은 하겠지만 그거를 쉽게 잊지는 말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극복은 했죠. 그런데 그걸 잊지는 말자는 거죠. 그때 일을. 왜냐하면 또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항상 가다듬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수리편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희님께서 먼저 읽어주실까요? 네.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술하기만 하고 지어내지 않고 옛 지혜를 믿고 좋아하니 마음속으로 몰래 우리 노팽 선생의 비교해보네. 네, 이제 여기서 그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수리부작이라는 게요. 네. 수리부작이요. 이 논어에서는 뭐 논어 전체가 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역시 굉장히 유명한 구절. 기술하되 자의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요. 자의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뭐 어릴 때 보면은 이런 얘기 있잖아. 내가 강에서 말이야 고기를 잡았어. 그런데 와, 고기가 이만한 고기 잡았거든.
근데 내 친구가 이제 내가 철수한테 얘기 줬는데 철수가 또 이제 영호한테 얘기할 때는 야 영호야 저기 그 삼식이가 강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만한 고기를 잡았대. 어?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호가 순이에게 얘기할 때는 야 강에서 예, 삼식이 고기를 잡는데 이따만한 고기를 잡았대. 그러다 이것저것 켜져가지고 야 삼식이가 강에서 고리를 잡았대. 이렇게까지 자꾸 이렇게 자기 의견을 자꾸 이렇게 더해주잖아요. 예, 조금씩.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구전하다 보면은 본래의 사건은 없어지고 그 소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은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을 이 공자님이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전에도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셨죠. 공자님은 특히 이제 주공이라는 이런 분을 이제 스승으로 삼았죠. 예, 그러니까 은나라의 마지막 왕, 포악한 왕이죠. 주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왕이 된지 몰라요. 중국 역사를 보면은요, 뭐 형벌이라든지 이 폭정을 펼치다 보면은 도저히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본 놈들이 말이야, 우리 마루타 뭐 이런 거 했듯이 중국에서도 보면은 뭐 웬만하면 사람을 막 차마 입으로 담기로는 뭐 젓갈을 담질 않나, 기름에 끓는 기름면에 집어넣질 않나, 사람을 막 어떻게 보면 막 이게 뭐 얘기도 못할 정도로요. 사람을 고기 대하시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요리를 하지 않나. 이게 뭐 도대체 그런 왕이었어요. 결국 망했죠. 그게 이제 문왕이 이제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건국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무왕이 또 잘 나라를 이제 일으켰고, 그렇죠. 이제 무왕이 실제적으로 이제 은나라를 이제 잠재운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도와준 사람이 이제 강태공이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하여튼 공자님 시대에도 표본이 되는 많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계셨던 거죠, 그 위에. 그런데 공자님이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그 위에 있었던 성현들과 이런 모든 현인들이 다 묻혀버렸죠. 공자님이 더 유명해지셔가지고 그 이전에 공자님들 존경했던 스승님들도 공자만 못한 이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공자님은 보면은 우리가 알기에는 성현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 굉장한 역사학자였어요. 춘추 이런 거를 저술하셨고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또 음악가이셨고 작곡가이시면서 그런 쪽에도 굉장한 재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가죠. 한때 노나라에서 뭐 법무부 장관격에 해당되는 지위에 있었고, 그 노나라를 뭐 한 1년 동안 공자님이 했는데 굉장히 잘해가지고 부강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자님은 정치인으로서만 살기를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수양인으로서 제자들 가르치고 어떤 그런 길을 더 중시했던 거죠. 내가 정치라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노나라 한나라는 다스릴 수 있지만 천하를 평정시키기에는 내가 어렵다. 왜냐면은 한 나라의 정치가 된다면 그 나라의 국부, 그 나라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애쓰기 쉽잖아요. 이 공자님의 마음은 한 나라가 잘 살기 위하는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하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 것인가에 늘 관심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나라의 정치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이끌었지만은 1년 만에 결국은 다 내려놓고 오셨거든요. 그게 마음이 천하에 있으니까. 우주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성현이죠. 성현들은 결코 애국주의자가 아니에요. 애국주의자를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심성개발인 또 우리 수양인들은 사실은 나만을 위한 길을 고집하지 않고 나만의 가정만을 위하지 않죠. 내 나라만을 위하지 않죠. 그리고 이 천하만을 위하지도 않아요. 천하, 만물, 우주 사람만을 위하지도 않죠. 그렇죠? 이 미물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심지어 생물이 아닌 무생물에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서 마음을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수양인이고 학자들이고 심성개발인이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지니셨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역사가로서 그 저술가로서도 이렇게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수리부작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자님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그 관건이 되었을 거예요. 역사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있는 대로 그대로 기술을 해야지 자기가 자의적으로 짓게 되면 역사가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일은 예를 들어서 논어라는 거는 공자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누가 썼죠? 공자님의 제자들이 쓴 거예요. 공자님 말씀을 모아가지고. 그런데 춘추라든지 뭐 이런 책들은 공자님이 직접 쓴 거예요. 꼼꼼하게. 그거는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스스로 아주 하나씩 쓴 거예요. 물론 이제 제자들이 교정은 했겠죠. 그러나 그 주체는 항상 그 공자님이었던 거죠. 그럴 때 철저하게 있는 사실을 옮겨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는 많은 부분들은 끊임없이 왜곡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는 왜곡이다 이거예요. 역사는. 왜냐하면은 역사를 쓰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잘 쓰려고 하거든요. 미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없는 사실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그 의도가 뭐 나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의 전기를 쓴다고 봅시다. 우리가 부모님 전기 쓰는데 과연 수리부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있는 거 다 쓰면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겁니다. 누가 쓰더라도 내가 부모님의 전기를 쓴다면은 선한 것만 들춰서 쓰고 조금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빼버릴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도 이 수리부작에 충실했던 그 기록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조선 시대의 그 왕조실록이죠. 굉장히 그 사관들이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요. 그 왕이 무섭죠. 우리 그 사극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이래 정치할 때 보면 뒤에서 누가 막 쓰죠. 보이죠? 봤어요? 사극에 항상 쓰고 있잖아요. 이 왕의 이 언어는 역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가 없거든요. 차라리 요즘 정치는 어떻습니까? 밀실 정치를 하잖아요. 서로 담합하고. 옛날에는 밀실 정치가 없었어요. 다 써. 예. 사관이 뭐 모든 걸 다 받아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주적이진 않았지만 투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실대로 많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거를 그 이제 선대의 왕, 그러니까 후대에 이제 다 세습을 받은 어린 왕들이 아버지의 그 실적을 역사를 읽으려고 많이 했는데 그건 또 불문율이에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역사서를 읽지 못하게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왕도 함부로 못해요. 그 세종대왕 같으면 항상 그 자기 아버지 태종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그 역사서 실록 이런 걸 보려고 했는데 못 보게 했죠. 근데 결국은 세종대왕이 접었어요. 자기 마음을 접고 그래 나부터 이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냐 하면서 접었죠. 그거 보게 되면은 나쁜 건 다 빼버렸을 거예요. 그럼 아마 지금도 이 태종은 그 아주 성왕이 돼 있을 거예요. 세종대왕이 봤다면.
다 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저런 좋은 의도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은 왜곡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곡 선생님의 그 10만 양등설 있죠. 네. 그것도 다 허위예요. 율곡 선생님이 그 외국가 쳐들을 것들인가 10만의 병설 양병하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제가 어릴 때 역사서에서 그게 율곡 선생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율곡 선생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율곡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율곡 선생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군대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군대가 강성해지려면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지도자가 똑바른 정신을 가지게 돼 있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희생 정신이 있다면 부하들은 절로 따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원론적인 이야기 하셨지만 뭐 10만의 군사를 모아라? 네, 그런 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오는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는요, 사실들은 최소 아마 진실이 한 20-30%만 된다면 이건 위대한 역사서예요. 나머지 건 다 끼어든,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또 이 역사서의 근거에서 요즘 또 사극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건 어떻습니까? 더 왜곡을 하죠. 그래서 실제 역사서에 있는 이야기는 5%만 들어가고 95%는 전부 다 이제 그 작가들이 다 만들어내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역사가 과연 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가 이런 그 허위 투성 역사서에서 진실을 알아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역사학자들이기도 하죠. 이 수많은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거짓이라고 본다면은요 진실과 거짓의 다른 점이 뭐죠? 거짓은 부분적으로는 통해요. 그렇죠? 그런데 두루두루 통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금주를 했어요. 술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 술을 안 먹은 사람은 안 먹은 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가 술을 안 먹었어 이러면은 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얘기가 있죠. 반말은 낱말은 거꾸로인가? 반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생활을 하다가도요 몰래 한잔 했어요. 근데 우리 뭐 간사님도 못 봤어, 동료도 못 봤어. 근데 누가 보고 있죠? 저기 쟤 있잖아요. 멍멍이. 둥이가 본단 말이에요. 둥이가 속으로 생각하죠. 에이 사기치지 마. 그렇죠? 둥이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은 다 통할 수가 없어요. 거짓은 일부에겐 통해도 진실은 내가 안 폈다는 건 둥이도 알잖아요. 저는 이제 둥이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술 드시면 다 안 됐다면 내가 둥이에게 물어보면 둥이가 다 말해줍니다. 먹었어? 마셨어? 이렇게. 어젯밤에 마셨어? 이렇게. 그래서 술이 부자. 그래서 이런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런 걸 발견해요.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있고 이 책에는 없어. 이 책에는 또 그런 내용이 새롭게 등장해. 그런 책들을 10권만 딱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어느 책에서도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진실이겠죠. 근데 이 책에는 있는데 저 책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서가 맞지가 않고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그럼 뭐죠? 아, 이거는 누군가가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다 쳐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배우는 최소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역사에는 그래도 이 진실이 그래도 한 7, 80%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믿어보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50% 넘기가 어렵다고 봐요. 지금 당장 해봅시다. 우리 중국 애들 어때요? 동부가 공정하잖아요. 그렇죠? 막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뭐 엉뚱한 얘기하면서 다 그 고구려의 역사를 이상하게 포장하고 있잖아요. 일본 친구들 어떻습니까?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니 뭐 어쩌고 뭐 임자가 없는 한국이 불법 정거라니 헛소리들 하면서 그걸 어디다 실어요? 교과서에 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라고 전혀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역사서 쓸 때는 가급적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썼겠죠. 언론 한번 봅시다.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자, 미국이 조금 이제 전 세계에 좀 안 좋은 일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미국 언론들이 공정에 쓰느냐? 그렇지 않죠. 자국의 편에서 미국을 미화하고 보호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 늘 언론사가 이야기하는 언론의 자유를 달라. 언론은 공정해야 된다 얘기하지만 언론사마저도 많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역사학자들이 냉정하게 쓰는 것을 준거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걸 믿지만은, 그러나 많은 글과 이런 것들은 왜곡이 되기 마련이다. 제가 쓴 마음 세탁소 역시 저도 아픈 사연만을 쓰게 되면은 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치료를 많이 했던 경험들만을 많이 쓰는 거죠. 잘 안 된 것만 거기 계속 써놓으면 누가 그 책을 읽고 누가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렇죠? 잘 된 거 위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속성이 있는데, 우리에겐 칠정이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칠정이 해가지고 좀 자의적으로 쓰고 싶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고 싶은데, 본성은 좀 정직하게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가급적 좀 본성에 의거해서 정직하게 가자. 누가 말했으면 왜곡하지 말고 자의적으로 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객관적으로 얘기하자. 너무 주관에 파묻히지 말자. 이게 이제 공자님 말씀이죠. 너무 자기식대로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무슨 사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명을 하자. 그래야지만이 서로 소통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이제 역사학자인 공자님께서 얘기하는 거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리부자, 너무 왜곡하지 말아라. 이건 진실해라 이거죠. 정직해라. 웬만하면 정직해라. 어떻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내가 거짓말하다 보면 나도 내가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내가 거짓말한 것도 기억이 안 나서 일관성이 없었어요. 나중에 다 잊어버려서. 내가 진실하다면은 기억할 게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뭐 머리가 뭐가 복잡합니까? 거짓말하게 되면 내가 무슨 거짓말했는지, 내가 A한테 한 말과 B한테 한 말이 누구한테 거짓말인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임을 잃는 거죠. 진실은 어떻습니까? 거짓말 안 하게 되면 A에게 이야기 하나, B에게 이야기 하나, C에게 이야기 하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신뢰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다시 거짓말을 부르고 또 거짓말을 부르고 이러다 보면은 한 권 그 소설이 돼가지고 나중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정직해라 이런 뜻이죠. 신이 호고 절비여 노팽이라 이렇게 됐어요. 절비여와 노팽. 그래서 옛 지혜를 믿고 좋아하니 마음속으로 몰래 우리 노팽 선생의 비교해보네 이랬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그렇죠. 옛 사람들의 경험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또 좋아한다. 마음속으로 몰래 우리 노팽 선생의 비교해보네. 이 공자님을 감히 노팽 선생이 누구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우리 노팽 선생의 비교해서 공자님이 그와 같은 경지에 있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노팽은 이제 은나라의 대부로 옛일을 적기를 좋아했던 현자다 그랬죠. 되게 진실했나 봐요. 이 사람이
무슨 이 사람도 이제 얘네들 저렇게 좋아한다 본다면 뭐 역사학자겠죠. 근데 굉장히 고증을 철저히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거짓된 것을 다 밝혀버리고 진실만 얘기했던 아주 깐깐한 그런 아마 그 학자였겠죠. 공자님도 그 노팽처럼 그렇게 깐깐하셨다 이거죠. 진실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자님이 노팽보다 유명해지셨지만 당시에는 노팽이 공자님보다 훨씬 유명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구절을요 우리 원사님이 읽어봐요. 선생님 말하시길 조용히 침묵하면서 깨달아 알고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면서 권태로워하는데 나에게 또 뭐가 있겠네. 네, 이게 참 무기식지, 학이불연, 회인불곤, 하이오아제. 네,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침묵하면서 깨달아 알고. 네. 서두르지 않는 거죠. 조용히 침묵하면서 너무 내세우지도 않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옛날에 이 후대의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수신제가 치우평천의 그 앞에 경물치지 성의 정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성껏 마음을 모두어 가지고 곰곰이 헤아리는 거, 그렇게 해서 안다는 거죠.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배우는 게 뭐 죄야? 물어보는 게, 배우는 게 뭐죠?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물어보면 내가 초라질 것 같아요. 물어보면 내가 뭔가 모르는 사람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늘 겸하셨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것이 싫어하죠.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120년밖에 못 사는데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어요. 과연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안다면은 0.0001%만큼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것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알아갈 때 우리가 기쁘죠.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새롭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싫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르치면서 권태롭지 않는다. 원래 그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건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은 참 재밌어요. 그 가르치는 건 또 다른 배움이거든요.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문장이라도 배울 적에는 이 문장을 안 읽고 와도 돼요. 어차피 이제 선생님이 와서 읽어주고 해석을 할 테니까. 그런데 가르칠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르치기 전에 한 번은 최소한 읽어봐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물론 이것이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한 분이 이제 장영주 선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 올렸어요. 근데 이분이 좀 유쾌하고 재밌는 성격 가진 분이에요. 논어를 좀 유쾌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스승님 말씀하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또, 공선생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 분이에요. 공자가 아니라 공선생 이렇게. 근데 또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아주 재밌어서 제가 이 해석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려면 어쨌든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읽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더 잘 되죠. 권태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 나에게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랬어요. 공자님이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잘 깨닫고 침묵하면서 깨닫고 배우는 거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면 권태롭지 않는데 그런 게 나한테 장점이지 그런 거 배우면 나한테 뭐가 있겠냐. 나 이런 거 배우면 나 시체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나에 대해서 묻는다면 내가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는 그냥 꾸준히 침묵하면서 깨달으려 하고 있고 나는 배우는 걸 싫어하지 않아. 그리고 또 가르치는 거에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야. 아주 겸허하시면서도 은근히 아주 자기의 당찬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음 구절을 봅시다. 영광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덕을 힘써 닿지 않고 학문을 연구에 강론하지 않고 의를 듣고도 옮길 수 없고 선하지 않음을 고칠 수 없는 것,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덕지불수 학지불광 문의불령자 불선불령계 시오야 이렇게 됐습니다. 덕을 힘써 닦지 않는다. 덕이 뭐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것이 살면서 그 품새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예쁘고 행실도 아주 겸허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걸 이제 덕스럽다 하잖아요. 이 덕이 있다면은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버럭버럭 화내지 않고 덕이 있는 거죠. 그런 덕을 내가 실천하지 않고 또 배운 것을 강론하지 않고 이랬습니다. 내가 배운 게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아요. 자, 배우기만 하고 이걸 정리하지 않고 강의하지 않고 책을 쓰지 않는다면은 그 배운 것이 다 흐트러져요. 여기서 이제 강의라는 건 물론 이제 제가 하는 것처럼 강의 이런 거이기도 하지만 배운 것을 잘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걸 남에게 또 주는 거죠. 배웠는데 나만 가지고 있어. 강의라는 건 뭐예요? 주는 거잖아요.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나 혼자만 이롭게 쓰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 공자님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죠. 의를 듣고도 옮길 수 없고 의로운 일을 내가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 안 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선하지 않음을 고칠 수 없는 거. 내가 좀 원망, 비방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고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참 내가 이 인생을 까먹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 근심을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도 근심을 두는데 어떤 데 근심을 두냐. 내가 덕을 닦지 않는 거, 학문을 강론하지 않는 거, 의를 실천하지 않는 거, 선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성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것을 근심했던 거죠.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줬지? 아니면은 내가 왜 재물이 적을까? 이런 거 가지고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를 실천할 것인가? 그 예에 따를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근심을 하셨다. 참 아름다운 근심이죠. 그 다음에 대사님이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그분께서 편에 계실 때에는 느긋한 듯 했다, 화평한 듯 했다. 네. 참 제자들이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장이 된다는 거는 제자들의 눈이 있어요. 다 쳐다보죠. 저도 어느새 이제 살다가 보니까 좀 따르는 분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무서워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모공이 송인해집니다. 다 보고 있구나. 내가 이 헛소리 하거나 또 좀 촐랑대거나 이러다가는 이거 완전히 한 방에 간다. 왜냐하면 스승들이 스승들도 사람이잖아요. 다 칠정이 있는데 근데 배우는 사람들은 스승을 보고 공부에 그 에너지를 쏟고 집중을 하고 다시 나가고 이러는데 스승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 선생님이 덕스럽고 멋지고 그러면은 그 선생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들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대표자들은 이런 게 괴롭죠. 그렇다고 또 이거를 억지로 내가 근엄한 듯하고 화평한 듯 해봤자 그것도 자기만 힘들잖아요.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스승께서 편히 계실 때는 느긋한 듯 했다, 화평한 듯 했다 이랬는데 느긋한 듯 했고 화평한 듯 한 게 아니라 느긋했고 화평한 거죠. 우리 아내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렇게 뚱뚱해 보여? 이렇게 하면 아니요. 당신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당신은 뚱뚱해요. 이렇게 뚱뚱해요. 뜻하다가 아니라 예. 공자님은 느긋했고 화평했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있을 때 감히 공자님에 대해서 단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공자님은 참 화평하고 느긋했는데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 근데 공자님께서는 참 화평하신 것 같고요. 느긋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자들이 이게 겸양의 표현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직설적인 표현을 안 쓰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람들하고 토론할 때 보면은 돌직구를 날린다 그랬죠? 직설. 그러나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돌직구보다 변화구를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변화구 좋아요. 슬로우 커브 이런 거. 네? 네. 그러면 직접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마음이 덜 상해요. 네. 강력한 직구, 그것도 쓸 때는 정직할 때 정직하게 얘기하지만은 또 때에 따라 가지고는 유연하게 접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중용이에요. 무조건 곧게만 얘기하라 그러다가는 오히려 물 맑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너무 곱게 살면 아무하고도 섞이질 못해요. 변화구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람의 표정이 좀 어두워. 그래도 변화구로 오늘 자기 표정 밝아. 이렇게 되면 그냥 어두운 표정을 짓다가도 갑자기 잠이 확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구를 잘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많이 쓰자는 얘기죠. 우리 공자님은 그걸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게 체득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항상 부드럽게. 버럭버럭거리는 부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경질 예수님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 습관이 탁 되시면 성현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심성개발에는 항상 낯빛을 온화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이것이 생활수칙이에요. 그 다음 구절을요, 우리 정비님 읽어주실까요? 네. 스승 말하기를 심하구나. 나의 쇠약하며 오래되었구나. 내가 죽음을 만나는 꿈을 다시 못 꾸지. 네, 심하구나 나의 쇠약함이여 오래되었구나 내가 죽음을 만나는 꿈을 다시 못 꾼지. 여기 보면 나오죠. 주공은 노나라 주무왕으로부터 분봉받은 주나라 건국의 당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나라 문왕의 아들이자 무왕의 동생으로 자신의 조카인 성왕을 도와 주나라 제도 예약을 정비해 주나라를 반세에 올린 인물이다. 공자가 이상적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사모하게 되면은요 꿈에도 나타나죠. 공자님이 내가 이 스승님을 혹시 좀 내가 잊어버렸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염려죠. 이렇게 또 한 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오늘 저희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읍 선생부터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소감 한마디요? 네. 네. 다른 건 좀 그런데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변하고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좋은 말씀이구나. 네. 그런 그 말 한마디로 말을 잠깐 돌려 말해도 네. 사람이 듣는 입장으로서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네네 그렇죠. 네. 변화구가 좋아요. 직설보다는 조금만 돌리면은 참 다툼 없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내가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돼 있을 적엔 직구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봐서 판단하는 거죠. 무조건 직구로만 갈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또 변화구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 있을 적엔 항상 변화구로 가야 돼요. 변화구. 그러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반듯한 사람들은 직언을 해줘도 좋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써보자고요. 네, 연희님 한 말씀 주실까요? 이것저것 딴 데로 쳐다보지도 말고 네. 아픈 마음도 갖지 말고 네.
한 마음 먹고 좋은 뜻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살면 내한테 제일 유리하니까요. 네, 아유,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정비님, 한 말씀 주실까요? 저는 덕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고요. 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덕 네. 있는 사람으로 좀 살고 싶어요. 아, 네,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네요. 용기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덕이 없이 살았다. 이거 굉장한 용기거든요. 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대사님 한 말씀 주실까요?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진실된 마음 수리부자.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내가 편안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광님 한 말씀. 네, 저도 진실로 살아야겠죠. 네, 속 편하게요. 속 편하게. 완선님 한 말씀. 글쎄요, 아무래도 인생에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신뢰가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기본은 이제 물론 이제 선의 거짓말은 필요해요. 예, 그렇지만 정직을 일단 우선으로 하자. 네,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가르침이죠. 좋습니다. 최 간사님 한 말씀 주시죠. 제가 이 돌직구를 못 날립니다, 사실. 아, 네네. 체질이 변하고 체질이군요. 변하고 좋습니다. 돌직구를 못 날리는데 이 수리부자가 열심히 해서 네. 가끔 돌직구를 날려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 수리부적이 어떻게 보면 직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따라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잘 운용해야 되겠죠. 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기까지 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